오신몽 하드보일드 느와르 장편 소설 대련 이화흑사회 2-1 2012년 2월 대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프로포즈엔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철제를 중심으로 한 일행의 술자리는 어느새 열기가 무르익은 상태였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룸 안은 담배 연기와 웃음소리, 시시껄렁한 농담이 뒤섞여 퍼지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웨이터 하나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양손엔 술과 안주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고 익숙하게 방 안으로 들어선 그의 얼굴을 보고 모두가 힐끗 고개를 돌렸다. 그는 조선족 출신의 담당 웨이터였다. 이름도 몇 번쯤 들었겠지만 굳이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모두가 그를 대세라 불렀다. 축구선수 정대세를 빼닮은 얼굴 때문이었다. 대세 왔네. 누군가 그렇게 웃으며 말했다. 대세는 익숙한 듯 무표정하게 술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덕의 귓가에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였다. 덕은 잔을 손에 든 채 고개를 돌렸다. 얌마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용이 흥미를 보였다. 진짜야? 몇 명이나 죽었는데? 그의 말투에는 농담 반, 진심 반이 섞여 있었다. 대세는 진지하게 눈을 내리깔며 낮게 말했다. 지금까지 7, 8분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 애들만? 네, 완전 미친놈입니다. 사람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완전 작사를 내놨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요 몇 달 사이 대련 시내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잔혹한 연쇄살인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강도도 아니고 강간도 아니고 별다른 시비도 없이 범인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죽였다. 공통점이라곤 단 하나, 모두 한국인이었다는 것. 시신들은 바닥에 무릎 꿇듯 주저앉은 채 발견되었고 머리나 몸통은 피범벅이 된 채 두 동강으로 갈라져 있었다. 대련 공안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의 정체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한국인에게 강한 원한을 품은 사이코패스라는 소문만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다. 대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형님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홍매이 말고 대련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 씨가 말랐습니다. 소문 쫙 퍼져갔고 용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어딘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겁나 조심해야겠네. 혹시 모르는 거지. 그러자 덕이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야, 넌 괜찮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넌 그냥 중국 놈이야. 룸 안은 여전히 웃음으로 덮였다. 다시 술잔을 부딪히고 담배 연기가 흘렀고 룸 안의 밤은 그들만의 리듬으로 질펀하게 이어졌다. 살인이든 죽음이든 이 밤에는 단지 가십일 뿐이었다. 붉은 조명이 깔린 음산한 방. 공기엔 짙은 향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 속엔 사람의 숨과는 다른 뭔가 무거운 기운이 가라앉아 있었다. 방 안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고 소파 한쪽엔 살이 퉁퉁한 남자가 느긋하게 앉아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그 맞은편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는 이는 아생이었다. 그는 말없이 방 한쪽의 별실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 이윽고 문이 열렸다. 반쯤 헝클어진 머리칼, 상반신이 드러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피부엔 오래된 흉터가 곳곳에 패여 있었고 단단한 근육 위로 습기가 맺혀 있었다. 그는 슬리퍼를 신은 발을 끌며 나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특별한 기척 하나 없이 방 안의 분위기가 변했다. 회장님께서 아우님 조카 일에 대해 심려가 크십니다. 퉁퉁한 남자가 담담히 입을 열었다. 칭다오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중경의 본거지를 둔 흑사회의 청도 지부 두목이었다. 대련과는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는 경쟁자. 그의 등장은 환영받지 못할 성격의 것이었다. 아우라는 남자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대꾸했다. 회장님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곧 마무리될 겁니다. 조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날 겁니다. 칭다오의 도움은 필요 없을 듯합니다. 그 말에 청도 두목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다. 짧은 침묵 뒤 짙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다렌의 상황이 너무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베이징에서도 다렌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건 회장님께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는 또다시 코로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태자께서는 곧 주석이 되실 분입니다. 그분의 심기를 굳이 거슬러야겠습니까? 다렌의 일은 이쯤에서 덮는 것이 아우가 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의 말에 대련 두목은 터지듯 웃었다. 차가운 웃음 마치 조롱처럼 울렸다. 태자가 주석이 된다. 베이징의 황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청도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빛엔 노골적인 분노가 번졌고 입꼬리가 들썩였다. 태자께서는 이제 충칭의 태자이지 다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충칭에서 여색이나 즐기라고 하시오. 다렌의 일은 다렌이 알아서 합니다. 대련 두목의 빈정거림에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곧장 소파에서 일어나 자리에서 버럭 소리쳤다. 아성, 내 놈이 감히 회장님의 결정을 거스르려는 것이냐. 내 몸뚱아리가 갈기갈기 찢겨져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러나 아성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향해 차갑고 조용한 눈으로 말했다. 회장님께 전해라. 황제의 분노가 충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방 안엔 순간 정적이 맴돌았다. 이를 악문 청도 두목은 불타는 듯한 눈빛으로 한참이나 그를 노려봤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했다. 그때 아성이 시선을 돌려 곁에 선 아생에게 조용히 말했다. 죄를 드려야 하니 손님들 배웅해 주어라.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완전히 꺾였다. 청도 두목은 턱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이를 악문 채 일행들과 함께 문을 팍 차고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방 안엔 다시 음산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중경의 본거지를 둔 흑사회는 본래 대련의 거리에서 태어났다. 조용한 항구 도시의 음지에서 자라난 그들은 밀수와 사채, 도박과 매춘으로 새를 키워갔다. 한때 대련시에 새로 부임한 시장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도시의 골목골목을 뒤흔들었지만 흑사회의 회장은 오히려 그 전쟁을 기회로 삼았다. 포섭, 그것은 회장의 가장 능한 방식이었다. 시장과 악수한 손은 곧 더러운 자금과 권력의 냄새를 공유하게 되었고 그렇게 흑사회는 시장의 뒤질을 처리하는 칼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 시장은 중앙당으로 진출해 권력을 얻었다. 흑사회도 덩달아 전국적 범죄의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권력의 물살은 한결같지 않았다. 그 시장은 중앙에서 점차 입지를 잃고 결국 중경으로 좌천되었으며 흑사회 역시 그를 따라 본거지를 옮겼다. 흑사회 회장은 그를 태자라 불렀고 조직원들은 그 태자의 이름 아래 맹목적으로 복종했다. 회장은 그때 대련을 물려줄 인물로 아성을 선택했다. 머리가 빠르고 처신이 깔끔하며 무엇보다 신점을 잘 친다는 특이한 능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성은 그 임무를 받는 순간 이미 태자의 운명을 점쳤다. 그는 알았다. 그자는 결코 황제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신 그는 상해의 한 연회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정치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곧 북경에 입성할 야심과 권력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던 그 사내. 아성은 그를 황제라 부르기 시작했고 조용히 그와 비밀스러운 연을 맺었다. 겉으로는 대련의 총책이었지만 실상은 이미 다른 깃발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태자의 충견으로 머무를 생각은 없었다. 아성의 야망은 그렇게 잔잔하게 그러나 깊숙이 흑사회의 심장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다. 클라우드 펀딩 텀블벅에서 대련을 후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